네, 저 경기대학교에 있는 박영택입니다. 제가 저 80년대 미술 담론의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고요. 저희 팀에는 김정규 교수님께서 80년대 민중미술과 형상미술, 그리고 저 이선영 선생님께서 페미니즘 여성주의 미술을 담당해 주시고, 임산 선생님께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각각 맡아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5차 80년대 미술 담론은 그 연구원 발표는 80년대의 작가 중심으로 어떤 작가들이 80년대 미술계를 수놓았는지, 또 어떤 중요한 작품들을 발표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주 그 4명의 연구원이 그 각각의 영역에서 80년대의 중요한 작가들을 리서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루긴 어렵지만 한 10분여의 시간 속에서 각각 영역 속에서 중요한 작가들을 한번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30-40여 분 동안 이 4영역을 다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 영역만 하고 마침 다 김정규 교수님하고 이선영 선생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각 연구원 선생님께서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간단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작가에 대한 발표가 끝난 이후에 라운드 테이블에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80년대 미술에 대한 중요한 쟁점들, 이슈들, 그리고 그 당시의 흐름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80년대 미술의 중요한 작가들을 선별하거나 찾아본다고 하는 건 물론 발표자의 굉장히 주관적인 시선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80년대 동양 화단의 흐름에서 어떤 작가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 먼저 그 당대의 화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전통의 현대적 변주라고 하는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꼭 80년대뿐만 아니라 전 시기를 관통하는 문제긴 하지만 80년대 유난히 그 문제에 집중했던 어떤 흐름들이 어떤 궤적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작품은 저 슬라이드가 많아서 슬라이드 중심으로 간단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있어서 청전과 소정이 한국 산소의 하나의 전형을 하나 만들어낸다고 생각됩니다. 그 산소의 전형은 아마 전통의 현대화라고 하는 과제의 나름의 성취라고 여겨지는데, 청정과 소정의 산소화라고 하는 것들이 끼친 영향은 70년대의 사경산수 내지는 시경산수의 붐을 일으킵니다. 그 70년대 시경산수와 그 사경산수의 붐이 일정하게 상업주의와 팽창하면서 산소화의 붐이 일어났고, 그 산소화의 흐름이 이후에 80년대로 연결되는데, 그 80년대에 접목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작가가 이 김동수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뭐 얼마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김동수 선생의 그림 보면 전통적인 산소화의 영향이 짙지만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이 준법입니다. 필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정과 청전의 그림에서는 전통 산소의 관념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시경을 소조로 해서 동시대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산출해내느냐가 하는 과제인과 동시에 여기에는 한국적 자연의 야취라든가 기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과제, 또 하나는 거기에 걸맞는 준법, 필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획득해내느냐에 것이겠죠. 여기 김동수 그림 보면은 그 준법들, 필법들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고유의 산화가 갖고 있는 그 주름이라고 하는 것들에 맞는 필법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이런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작가가 80년대에서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산 박대성이라는 작가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소산 선생의 그 아주 특장은 그 풍경들이 이전 작가들이 갖고 있는 다소 좀 획일적이라고 할까요? 좀 정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벗어나 상당히 감각적인 퍼스펙티브를 팍 뽑아낸다. 매우 그 아주 그 감각화된 그 화각으로 탁 뽑아내면서 훨씬 시정적인 정치력에 버무려내는 솜씨가 탁월했기 때문에 아마 상업계에서도 나름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70년대 후반이지만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소산의 영향이 두드러졌고, 여기서 보시면 훨씬 더 원경이 극대화되고 있고요. 어느 부분들을 클로즈업화 시키고 있고, 거기에 따른 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기훈 같은 작가는 그러한 산수화에서 훨씬 더 진정에 가까운 소박한 그런 오히려 박대성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가면서 한국 자연이 갖고 있는 묵직한 그 미감을 훨씬 소박하게 뽑아내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한 축이 있는가 하면 한 축에서는 그러한 전통이 현대화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더 현대의 뒤쪽에 방점을 두면서 산수는 산수지만 도시산수,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동시대 풍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전통적인 매체 속에서 담아내느냐와 함께 산수화라고 하는 전통적인 매체와 그 어떤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대의 삶의 현장과 함께 접목시킬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런 도시산수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아마 70년대 80년대 당시 서양 화단에서의 도시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목했던 일련의 극사시주의 화가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은 서울대학교 출신의 삼인행인 김하영이라든가 강남미 같은 작가들의 작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되고요. 여기 보시면 강남미나 김하영이 보면 이렇게 당시에 도시에 다소 소외된 변두리 풍경, 산동네 이런 것들도 즐겨 전통적인 수목 담지의 재료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서양화 동양화 장르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에 보면은 오경환이라든가 또는 이상국이라든가 이런 당시 서양화 작가들 작업 속에서도 이런 산동네라든가 공장지대를 그린 일종의 형상 계열의 작품들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고, 이 작가들과 삼인행 멤버들과의 친연성 관계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어서 당시 동양화 이런 작업들이 당시의 서양화 작가들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당시 강행원이라는 작가는 역시 수목 작업을 통해서도 도시 김하영이라든가 강남미라든가 아까 보셨던 이화정 선생의 도시산수보다는 조금 더 주제의식이 밀도 있게 좀 더 들어가서 당시 쓰레기라든가 뭐 산업사의 어떤 그 부차적인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전통적인 매체로 담아내고 있는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신산옥 선생, 신산옥이라든가 이런 작가들의 작품에서 도시산수의 풍경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점은 80년대에 막 수목 실험, 수목화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수목을 극대화시키는 비법이라는 수목의 변주가 극대화되면서 그것을 저런 소재와 접목시키는 하나의 시도가 좀 두드러지는 것도 80년대에 돋보이는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오스콘 선생의 작업인데, 그 이후에는 우주 풍경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풍경으로 확 풀려나가지만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수목의 매제 실험을 극대화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도시나 당시의 구체적인 풍경 자체의 흔적들을 끌어안으면서 가고 있는 사례들을 알 수 있습니다. 김호석 선생 같은 경우는 역시 수목 실험이면서도 당시에 보편화된 아파트 풍경이라든가 도시 풍경 자체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례를 만날 수 있죠. 79년도지만 80년대 초반에도 저런 작업을 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인물이라든가 역사적인 소재로 작업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동양화 작업지만 이런 김상의 목판화 작업들, 물론 이분은 이제 뭐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으셨지만 연희전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지만 스스로 독학으로 동판 작업을 하고 이후에 목판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유화 작업을 했지만, 저는 이번에 이 판화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런 이 자화상 1980년대의 이런 작업들은 상당히 장옥진 선생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산수와의 인물 산수 또는 고사 관수도풍의 그런 흔적들, 그게 이제 남정 박노수 선생, 그러니까 산수화가 있고 또는 인물 산수의 맥락인데, 인물 산수의 맥락들이 남정 박노수한 계열이 있음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서양화 계열에서는 장옥진 선생의 흐름으로도 나오는데, 이런 김상유라든가 보시면 이런 것들은 황창배 선생의 1979년도 작업인데, 거기 보시면 이런 작업들은 나름의 전통적인 인물 산수, 인물 고사도라고 하는 것들을 저렇게 두툼한 돌의 그 어떤 질감이랄까 촉각적인 동양화 작업
앞으로도 보여주면서 요철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보여주면서도 고사 인물의 전통을 저렇게 해석하는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982년도 초에 송수남 수목 실험을 끌어가는 대표적인 작가인 송수남 선생의 작업 초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목 실험이라고 하는 게 산수화로부터 발화됐다고 하는 걸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 아까 말씀드렸던 소종과 청전에 하는 산수의 전형 스타일들이 탁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업들이 나오고, 물론 70년대는 다소 이렇게 매너리즘화되지만 그 이후에 1970년대에 산수화 붐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소 이렇게 보수되거나 또는 상업주의화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산수화라고 하는 붐은 많은 작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한 측면은 그 산수화라는 소재를 끌어들이면서도 어떻게 그 수묵과 필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현대적인 조형어법으로 그것이 새롭게 개진돼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지점을 포착하는 하나의 흐름들이 80년대 중요한 수묵 실험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송수남 선생님이고요. 이 보시면 이 산수화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덩어리 괴체감으로 등장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 이런 건 굉장히 관념적인 산수겠죠. 물론 그 수목의 번짐이라든가 피법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산수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이후에 송영방 선생처럼 여기도 보시면 산수이긴 하지만 거의 뭐 이렇게 번짐이나 필선 자체만으로 풀려나가고 있는, 거의 산수화라고 하는 그 형태 자체는 형해화되고 그것들이 먹의 번짐과 필선이라고 하는 요소로 환원돼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산수화를 모더니즘적인 방법론으로 해체하고 있는 인식들이 수목 실험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작업들을 보면 이미 50년대에 풍곡 성재효나 고암 이응로 선생의 선구적 작업에서는 사실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곡 성재효 선생의 우후라고 하는 비가 온 뒤의 풍경들인데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사실은 미술대학을 나온 분도 아니고 미술의 전문으로 교육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풍곡 선생은 알다시피 독학이고 나중에 의제 허백련 선생에게 한 뭐 몇 년 정도 아주 그것도 뭐 몇 년 공부도 안 하고 혼자 나중에는 완전히 독학을 했었지만 의제 선생의 흔적도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더 고암 선생의 작업에 더 근사치에 가까운 작업을 보여주는데, 이건 뭐 완전히 전통의 수목 세계이지만 거의 순수한 그 필법 먹의 번짐으로만 환원해버리는, 그러면서 아주 상큼한, 아주 시원하고 상큼한 수목의 맛이 배어나고 있는 그런 작업인데, 얼마 전에 무슨 옥션에 갔더니 풍곡 선생의 작업에 한 30호 크기가 100만 원에 나왔더라고요. 그거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 사서 한인데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작가라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네. 보시면 아까 산수 보셨죠? 거기서 곧바로 이런 포플라 같은 것도 이런 게 이제 수목 실험인데, 사실은 저는 이런 작업들은 뭐 이렇게 외형적인 유사성을 갖고 작업을 비교한다고 하는 건 무리수가 따르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당시 70년대 단색주의 회화나 모더니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단편적인 이해를 일종의 수목 실험을 한다고 하는 일련의 작가들이 그와 유사한 방법론으로 수목을 이해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형태성 유사성이 너무 강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뭐 윤영건 선생 작업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이 작업과 방금 보셨던 포플라라든가 이후에 또 송수남 선생의 회계 붓의 놀림 같은 작업들은 상당히 그러한 당시의 그 서양 화단의 이른바 모더니즘 작업 내지는 단색주의 회화 작업과의 형식적 유사성은 너무 강하게 띄고 있다고 하는 아쉬움을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됩니다. 산정 서세옥 선생의 작업도 전 그런 맥락에서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송수남의 놀림인데, 아까 수목 산수하고 포플라 이후에 이제 붓질의 놀림 같은 것들은 거의 뭐 이원 선생의 뭐 바람으로부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연상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또 뭐 이미 이용로 선생의 이런 군상 시리즈하고도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80년대 수목 실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던 남천 송수람 선생의 직계 제자들이 아까 보셨던 신산옥 선생이고, 그다음에 이철량, 그다음에 그 밑에서다가 문봉선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당시 문봉선 같은 작가는 뭐 동아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또는 미술대전에 다 동시에 대상을 받은 작가였는데, 당시 작업들이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이 자전거를 그린 건데, 사실 이건 자전거라는 소재는 수목이나 필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인 소재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자전거 바퀴라고 하는 것은 필액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작가도 역시 자전거 바퀴를 끌어들여서 이런 게 되게 공모전에서 보여줬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시 수목 실험이라고 수목운동이나 수목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맥락에서 수목에 대한 이해였을까라고 하는 것도 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김호석 같은 경우에 굴비도 뭐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나름의 그 굴비가 끼어져 있는 그런 주제의식들, 약간 실존적이랄까, 그런 주제의식을 겸비하면서 대신 먹이나 모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소재를 끌어들이고 있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오경환 선생이 1977년도에 산동네인데, 이 오경환, 오윤, 이상국 이런 작가들이 당시에 다 비슷비슷한 그런 소재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있는 것이 아까 삼인행에서 봤던 강남미나 김호영 작업들하고 해서 상당히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그 이기론이라는 작가인데, 동양화 작가인데, 이게 산동네입니다. 외곽지대죠. 1980년대 그림입니다. 이게 1977년대 오경환 작가의 산동네 풍경입니다. 이건 문봉선의 1988년도 동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도 아까 자전거 작업 같은 것들이 이제 수목 실험의 대표적인 작업으로 당시 공모전에서 상도 받고 그런 작품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기와집, 사실 기와집도 역시 먹의 번짐과 그 선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매개로 끌어들이는 거겠죠. 근데 보시면 이런 작업도 이후에 같은 거의 비슷비슷한 작업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풍곡 성제의 1977년도 작업입니다. 아까 제가 풍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풍곡의 1977년도 작업들을 보면 아주 시원하게 청교화들이 그냥 쭉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굵은 먹선으로 푹푹 윤곽을 찍어 바르면서 그 안에 상큼하게 푸른색 물감을 쭉쭉 발라버리면서 쫙 연이어 있는 기와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봐도 너무너무 대담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1977년도 작업입니다. 산정 선생의 그 문자 추상들, 피선들은 굉장히 동양화의 추상화 또는 동양화의 어떤 모더니즘적인 작업이라고 많이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사람 인자, 그러니까 사람을 보여주는 작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게 87년도 작업인데, 88년도에 김호덕 선생의 서 있는 사람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요 당시 지금 우리가 김호덕 선생 하면은 대개 다 자연 풍경, 계곡, 바위, 폭포 이런 것들을 연상하지만, 사실은 일정한 그 80년대 인간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분노, 슬픔, 89년도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박남철 선생의 상생의 뜰이라고 87년도. 요 당시 이런 건 뭐 이후에 김병동 선생의 예수 시리즈하고도 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맥락에서도 그 산정의 제자들에서 이런 문자 추상의 사람 형상 시리즈가 김호덕이나 박남철이나 김병종이나 이런 작가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영석 선생, 이영석이라는 작가도 굉장히 전 흥미롭고 중요한 작가인데, 계명대학교에 지금 이제 정년하셨을 텐데, 이 종이의 연필이라는 채목을 통해서 저런 선의 드로잉적인 맛들을 극대화시키는 상당히 흥미로운 작가였습니다. 근데 중앙화단으로 많이 소개가 잘 안 돼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저는 80년대, 90년대에서 매우 중요한 작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당시 풍속화적인, 아까 그 도시산수를 그렸던 것과 한 쌍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서민적인 삶이라든가 도시에서 흥미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의 소재들을 풍속화처럼 다루는 일련의 작가들, 이런 거 상당히 당시 공모전에 빈번하게 노출됐었던 소재이기도 한데, 이철주의 세월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오영기 선생의 건널목, 역시 오영길의 대춘. 이승환은 뭐 청전 이상범 선생의 손자죠. 지금은 전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지만 도시화 작업을. 지금 이 작업은 여러분 KBS 혹시 KBS 여의도에 KBS 본관 가시면 본관 들어갈 때 그 기차 그거 출입증 그 앞에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저 작품. 네. 그런가 하면은 김선대 둥지는 당시 서커스 풍경은 역시 그런 소외된 자리, 또 어떤 주제의식, 80년대 들어와서 아무래도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의미 부여가 있고, 한편으로는 수목 중심에서 채색, 물론 여기서는 수목이다 채색에 떠나서 여전히 동양화 필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드로잉적인 선맛이 아주, 우리가 저 세미나 때 전에 김선도 선생님을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에도 여러분 동양화는 하나의 필이죠, 필법이죠. 필에 대한 중요성들이 두드러지게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사생적인 요소가 강하고, 역시 이제 김선도의 휴월, 김호석의 한거, 이런 것들이 어떤 주제하는 메시지를 좀 더 좀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호석 선생은 80년대 중반부터는 역사적인 위인들, 인물들을 대거 화면에 호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한 역사적 시간 속에서 특별하게 호명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 80년대 중후반에서 이런 그 일련의 사회적인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사실은 동양화 작가는 매우 드뭅니다. 강행훈 같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김호석 같은 경우인데, 사실은 민중미술 진영에서도 뭐 동양화 작가가 들어 있지만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작가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그것도 참 드문 경우인데, 희한한 경우인데, 유일하게 80년대 동양화단에서 이른바 현실주의 수목 작업의 대표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박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는 호남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이제 의제 허백란 밑에서 연진회에서 전통적인 산수를 익히다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늦게 늦가기로 대학을 졸업하고 80년대 민중미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나름 현실주의 수목을 보여줬던 중요한 작가라고 생각되는데, 87년도 노동자, 물론 당연히 초기 작업이긴 하지만요, 이후에 문제작가전에 뽑혀가지고 주목을 받았던 작가라고 생각됩니다. 80년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볼 작가는, 빨리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작가는 바로 박생광이라는 작가입니다. 첫째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냥 산수화라든가 문인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박생광으로 통해 가지고 탱화나 불화나 민화나 이러한 것으로 좀 확장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전에서 전통사회에서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 주술적인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제고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적 문자나 이미지가 병치된다라든가 화면 전체를 오롯오롯 다루고 있다라든가, 이건 뭐 굉장히 서양적인 관점이지만 화면 전체에 주종의 관계가 없이 다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러니까 그 화면 구성상도 그렇고 전통에 대한 인식 자체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고시킨 존재가 어쨌든 박생광이고, 이것이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박생광을 통해서 탱화, 불화, 민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극히 고취가 됐었고, 이런 것들은 서정태의 문자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거의, 그렇죠? 서정태의 여러 작업들이 있지만 민화의 한 문자도의 한 부분을 채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태학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벽화 또는 탱화, 불화, 그런 흔적들을 거의 이렇게 프레스코 벽화 같은 기법으로 촉각화시켜서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진광 같은 경우는 채색화를 통해서 당시에 극사시주의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후반에 공모전에 떠서 그런 차원에서 뭐 서양화단에서 뭐 기찻길이 그리든가 드럼통이라든가 벽이 그린다라든가, 이렇다면은 이렇게 낙엽,
어떻게 보면 더 그리 까다로운 대상을 일부러 찾아서 그리는 것, 어떻게 보면 더 공들여 그릴 수 있는 대상을 일부러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러나 뭐 굉장히 정치한 기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김창현 선생님처럼 이것도 역시 그런 전통에 대한 전통적 소재에 대한 약간의 관심이 기울어졌겠죠. 이분도 참 중요한 작가분인데 그 이후에 그 활동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두루 섞어버린 건 사실은 황창배라고 생각됩니다. 황창배 선생은 회화, 뭐 동양화뿐만 아니라 그 서예, 전각, 그림 안에 문자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민화적인 요소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모든 면에서 거기다 두루 섞어버린, 다 그냥 용광로처럼 다 흡수해버린 중요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런 그림에서는 그 화면 전체에서 보시면 아시피 무슨 바위였다가 나무였다가 사람이었다가 새였다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결정론을 갖고 있지 않고 화면 안에서 유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순간순간 발화돼 버리고는 생성론적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고정되거나 확고하거나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 않는 화면, 그것들이 계속 수시로 생성적인 화면 계속 잇대어져거나, 이건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의 회화적 성취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계를 하나 고정되거나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계속 생성적으로 보는 것. 밖에 있는 나무는 나무라고 보지 않고 하나 흙일 수도 있는 것이죠. 돌이라고 하는 건 산이 쪼개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관점에서 흥미로운 작가가 사실은 황창배 선생이 아닌가. 저는 이 86년 이때가 87년인가 88년인가 그때 선화랑에서 선미수상 기념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전시는 굉장히 86년도에 문예회관에서 봤었던 박생광 전시와 함께 가장 충격적인 전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세 가지 끝난 마지막인데, 그러나 80년대의 동양화단이 갖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고정된 관념들, 산수화, 문인화 이런 것, 또는 채색화, 불화탱화, 이렇게 전통을 굉장히 어떤 소재화시키거나 어떤 카테고리화시키고 있다는 아쉬움, 또 그것을 현대화시킨다고 하는 것들이 당시 서양 현대미술 내지는 한국 서양화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론들을 선취해 나가면서 동양화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선취해 나가는 것이 동양화 현대적 작업이라고 착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80년대 화단이 노종했던 아쉬움이 있다. 반면에 두롱 같은 경우는 전혀 동양화 작가들은 관심도 없었고 서로 교류도 없었던 것 같지만, 두렁이 보여줬던 이런 작업들은 이미 동양화, 당시 80년대 동양화가들이 해내지 못했었던 전통에 대한 굉장히 열린 또 흥미로운 해석들을 팍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걸개 그림 같은 양식들, 탱화를 불어로 즉구적으로 끌어들이는 것들, 그런가 하면은 오윤의 이런 목판화 작업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소재, 이것도 사실은 연이 소리꾼인데 선들이 그냥 청각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운효들을, 우리 전통적인 가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각화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전통이라는 게 그 특정한 소재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그 뭐랄까요, 무의식에 깃들어 있는 것들이 건드려주는 것들이 시각화가 될 수는 없을까? 무의식의 지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공명화될 수 있는 어떤 시각화 작업 고민은 왜 없었을까? 왜 표피적인 현상 속에서 전통이라는 게 논의될 수밖에 없었을까? 오윤의 저런 작업들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더 찔러주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것이죠. 이건 마지막입니다. 전 80년대 우리 화단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에 가장 시니컬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87년도에 당시 한국에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먼 이국 땅에 있었던 브루클린에서 보여줬던 박모의 그냥 풀이라고 하는 작업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여기 개토화된 전통에 엿먹이는 작업과 동시에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었고 신비화시켰었던 난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그냥 풀이라고 그냥 싸잡아 조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신비화시키거나 어떤 박자시켰다면, 전통은 매 특정한 시간대마다 역사적인 개념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한 시간대에 그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그 시간대에 기능이 왔었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지탱하는 문화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라진 시간대에 그것이 왜 여전히 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는 질문 없이 그들이 그냥 이전에 있었던 전통이기 때문에
지속했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은 80년대 동양화단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질문들은 저는 두렁이라든가 오윤의 목판화 작업이라든가 아까 김상의 그런 작업들 내지는 방화의 그냥 포유 같은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